자동차와 교통에 관한 필수 정보 채워드립니다. 김필수의 교통시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가수 김호중 사건 있잖아요. 네네. 사고를 내고 도주해서 술이 깰 때까지 뭐 숨어버린다거나 네. 아니면 그 사고 이후에 또 술을 마셔서 네. 음주 측정을 뭐 어렵게 만든다든지 이게 자꾸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고요. 비슷한 유형. 맞습니다. 유사한 것이 여러 번 생기면서 이게 일종의 나쁜 습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집행에 대한 것들도 형평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이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하루속히 이런 부분들을 메워줘야 되거든요. 네. 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좀 법적인 것도 좀 이 양형 기준도 떨어진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재범이 전체 50% 차지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네. 너무 관대하고 음주에 대해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선진국대에 비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 지금 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건도 이게 나쁜 사례거든요. 네. 또 몇 건이 같은 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더더욱 악순환이 된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좀 더 정부 또 입법부에서도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필수 교수와 말씀 나누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여러 개 있거든요. 네. 그거부터 해결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1738님 질문입니다. 여름에 차가 뜨겁게 달궈진 경우에 그냥 타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빨리 차 안에 열을 식힐 수 있는 방법 좀 소개해 주세요. 뭐 요새 휴게소 같은 데 들리시면은 바깥에다가 주차하는 30분 놓으면은 지금 폭염인 상태 지금 요새 정마철이다 보니까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폭염 속에 있게 되면은 차가 워낙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냥 탑승했을 때는 핸들 같은 거 잡았을 때 이 화상이 입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온도가 높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 그냥 탑승하지 마시고 문을 대각선으로 열어서 네. 이 양쪽 대각선 문을 열어놓고 한쪽을 닫았다 열었다를 반복을 하면은요 안에 뜨거운 열기를 1차적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창문 여는 정도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문 전체를 그리고 열어서. 나가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빨리 시키는 방법은 일단 대각선으로 문 열어서 한쪽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면 뜨거운 열기가 1차적으로 빠지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 탑승을 해서 시동을 걸고요. 창문을 4개 다 열어놓는 거예요. 네. 열어놓고 에어컨을 최대로 킵니다. 네. 그럼 에어컨이 찬바람이 이제 변하면서 나오면은 안에 나머지 열기가 4개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거든요. 예. 그리고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이 제일 높은 데서 좀 낮게 예. 이 온도를 맞춰주게 되면은 훨씬 더 에너지도 절약되면서 실내 온도를 빨리 낮출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안에 있는 열기를 대각선에서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1차적으로 빼내는 거. 그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622님 질문입니다. 2016년식 아반떼 10만 킬로 운행 중입니다. 가끔 에어컨을 켜면 처음에 작동이 잘 되다가 1시간 정도 지나면 미지근한 바람이 나와요. 다음 날 다시 에어컨을 켜면 또 잘 되다가 1시간 지나면 또 바람이 미지근해집니다. 원인이 뭘까요? 이러는 경우 아예 고장 나면 아예 속 편하거든요. 어디 네. 부위가 확실히 고장 날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됐다 안 됐다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되는 경우는 더더욱 문제점인데 뭐 이 정도 끄셨으면 한번 손을 볼 때는 됐어요. 네. 이제 에어컨 시스템도 뭐 한두 가지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예 뜨뜻한 바람이 나오면 냉매가 없다든지 또는 에어컨 작동이 안 되면 이 휴지부터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좌우의 온도가 틀리게 나오면 액추에이터 고장이거든요. 왼쪽 근데, 오른쪽이 다르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차가운 바람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는 것은 냉매가 있는 건 지장이 없고요. 또 바람이 계속 나온 거는 팬도 전혀 이상이 없고 네. 글쎄요. 이 경우에는 아마 액추에이터 네. 그러니까 이 압축기가 지금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요. 압축기. 처음에 돌릴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갔다가 어느 정도 차에 열을 받으면은 압축기 자체가 엔진의 벨트에 엔진의 힘을 이용을 해서 압축시켜 주는 거거든요. 네. 그 부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차가 열을 받게 되면은 압축기에 대한 회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온도에 따라서 뭐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 쪽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자동차 또는 교통에 대한 모든 궁금증 받고 있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김필수 교수님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김 교수님, 네. 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여기 그 운전자가 급발진이다.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딱딱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네. 어제 나온 국과수 감정 결과는 달랐죠. 그렇죠. 국가수에서는 이제 이 과실치사 형태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완전하게 결론 내린 건 아니지만은 이 과실치사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많아졌고 일단 뭐 서울시청 앞에 워낙 9명 너무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건 이후에 하루에 뭐 한 100명 정도 지나온 것 같아요. 기자분들한테. 하루 종일 지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네. 근데 이제 원인에 대한 것들도 제가 이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정부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이제 급발진도 연구회장이고 고령자 운전 쪽도 제가 관련하다 보니까 정책에 대해서.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을 하지만은 급발진의 가능성은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연구에서도 5초, 6초 만에 짧게 끝나는 급발진 사고는 해석을 잘 안 합니다. 네. 왜냐면은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머릿속에 하얗게 우리가 이제 이 멘붕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얗게 네. 되거든요. 아무 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패닉 상태가 되죠. 네. 그때는 나와서 일종의 면피 개념으로 급발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짧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분이 한 5, 6초 만에 짧게 200m 정도에 끝났기 때문에 본인이 급발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EDR 사고 기록 장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이 운전자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조선호텔에서 나오는 구간이 네. 나올 때 편도 4차선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야간에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거기가 좀 애매하죠. 애매모호합니다. 저도 항상 뭐 시청 자문도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나가고 있고 네. 조선호텔에서 행사 끝나고 여러 번 나올 때 그 구조 보고요. 여기 사고 나겠다라고 느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고 나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운전자가 야간에 나올 때 그런 부분이 혼동도 일어나고 그 한 가지 원인보다도 또 운전자의 심신에 뭐 다른 생각을 많이 했다든지 그 운전하는 상태에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의 과실에 대한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경찰들에서도 과실치사로 간다 하더라도 정확한 원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찾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국과수 감정 결과 나온 다음에 네.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쪽에서도 몇 가지 결정적인 게 나왔다. 네. 전반적으로 심증을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럼 뭔가 좀 자신이 그렇죠. 어느 정도 붙은 것 이제 같아요. 결론에 도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EDR 자료는 사고 나자마자 2, 3일 내로는 도출이 가능하거든요.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뽑아내고 또 CCTV나 아니면 영상 블랙박스 이게 6개인가 CCTV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동선부터 또 운전자 또 조석에 앉는 배우자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보면서 종합적으로 지금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조만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워낙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커지면서 이 경찰청에서 하루 이틀 걸러서 계속 브리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정도까지 나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고 당시에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떤가요? 감정 결과에 영향 줬을까요? 그 아주 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경찰들은 이번에 이제 나온 게 우리가 느리게 움직여서 차가 쓸 때 CCTV를 보게 되면은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듯 하거든요. 근데 급격하게는 스르르 흘러가면서 그냥 서는 모습인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걸로 봐 있지만은 경찰에서는 그게 이제 난반사다 또는 프리커라고 해서 깜빡깜빡거리는 정도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이 CCTV에서 보면서 켜진 걸로 보였다. 실제로는 불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뭐 이 운전자의 결정적인 실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뜻이고. 예. 근데 이제 뭐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안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네. 차가 스르르 가면서 그냥 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브레이크를 운전자가 밟고 안 밟고에 대한 것들은 뭐 어떤 실수라든지 지금 이번 사고의 원인을 찾는데 결정적이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참조 중에서 하나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를 국과수에서 조사하게 될 때 말이죠. 네. 어떤 걸 주로 체크하나요? 국가수에서는 차가 사고 난 이후에 자동차의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시스템에 이 정상 동작 또는 이상 동작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요. 그래서 보통 급발진 사고가 나게 되면 차를 들여다보고 제동 장치가 정상 동작됐는지 또는 정상으로
그 이외에도 정상으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스템도 하드웨어적인 걸 시스템을 확인을 하고요. 그렇다고 소프트웨어 수십만 줄이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은 못합니다. 못하고 결국은 그런 거 차를 분석한 다음에 EDR 사고 기록 장치에서 데이터를 출력을 해야 하면은 그 속에 한 20가지 정도의 각종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네. 엔진이 얼마큼 열렸는지, 또 가속 페달은 얼마큼 밟았는지, 브레이크는 온오프라고 해서 온이면 밟았다는 뜻이고 오프는 안 밟았다는 뜻이거든요. 네. 또 조향 각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또 운전자의 어떤 진술이나 또는 진행 방향, 차의 흐름, 또 CCTV, 영상 블랙박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급발진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자료 자체가 EDR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차 메이커의 제작사의 면제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본인이 급발진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안 나온다고 보시고 안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정신병자나 치매 환자가 증언하면 증거로 못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급발진이 생겼다 그러면은 ECU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는 게 자동차는 ECU라 그럽니다. 네. ECU 알고리즘도 이미 엉망이 된 거거든요. 프로그램 예, 자체가. 예. 왜냐하면 자동차 급발진은 차 이상 동작으로 이상 행위가 그렇거든요. 예. 알고리즘도 엉망인데 EDR 자체가 ECU를 통해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의 신뢰성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상하고 EDR 자료가 하나도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이런 사건들도 많은데 문제는 40여 년 동안의 재판부에서 국가에서 EDR을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그냥 맹신해서 당신 가속 페달 100% 밟았네요. 브레이크는 안 밟았네요. 당신 실수네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네. 그래서 김필수 교수께서 저 급발진 사고 날 때마다 이걸 페달 블랙박스를 강조하셨잖아요. 항상 거의 15년 넘었습니다. 제가. 예. 그 페달을 뭘 밟았는지 얼마나 밟았는지 네. 어느 시점에 밟았는지 그거를 블랙박스를 기록하는 그 장치를 달아야 된다. 네. 지금 그게 굉장히 화제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하죠. 법안 발의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칼럼도 여러 편 써놓고 아직 안 나온 것들도 있는데 뭐 인터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이미 했어요. 왜냐하면 페달 블랙박스는 15년 전에 이미 연구에도 회장 맡고 있고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하고 영상 블랙박스 네. KS 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업체들마다 이거 페달 발을 찍는 페달 채널을 업체들마다 개발해라. 예. 그래서 이걸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거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영상을 실시간적으로 찍게 되면은요. 영상은 위변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거의.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자료가 있으면은 100% 증거를 쓸 수가 있거든요. 예. 1차적으로 운전자의 실수인지 자동차의 결함인지를 확실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문제는 좀 아까 질문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서 지금 의무화시키는 부분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의무화라는 얘기는 FTA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통상 문제가 생겨요. 그렇겠네요. 국내 수입차들 BMW, 벤츠, 뭐 아우디부터 각 차량마다 이걸 어떻게 답니까? 예. 통상 문제 생겨요. 국제 간의 협약도 아니고 의무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상 문제가 첫 번째고요. 차주가 알아서 그렇죠. 달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데서는 영상 블랙박스 자체가 탑재가 불가능합니다. 불법이에요. 개인 정보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우리 같이 현수막 있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많습니다. 예전에 블랙박스부터 목격자 찾는다 플랜카드 예. 현수막 많이 보셨죠. 예, 예. 지금 없잖아요. 예. 왜? CCTV 많고 영상 블랙박스. 아. 선선한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근데 예. 유럽은 아직도 예. 안 되는 나라가 많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페달 블랙박스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달아주는 거죠. 예, 차주가 이제 달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말부터 업체들마다 몇 군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서 또 자동차 제작사가 의무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네, 그거는 좀 안 되겠네요. 예, 들어보니까. 그거는 쉽지도 않고. 수입차들은 뭐 의무화시킬 그럼요.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의무화도 안 되지만 또 장착을 종용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은 중소기업에서 여러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외국에서 들어온 저가 제품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서니까 이 인증을 해서 좀 양질의 제품을 걸러주고 소비자들한테 좋은 것들을 해야지 탑재했는데 찍히지도 않는다든지. 그렇죠. 페달 블랙박스도 엉터리를 달면 안 맞습니다. 되죠. 그리고 이제 손보협회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영상 블랙박스가 탑재가 되면 5% 종합보험료, 보험료 5% 할인되는 거 아실 겁니다. 네. 근데 페달 채널이 들어가면 한 7%, 8% 해주면 더 좋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그걸 인센티브가 되네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운전자도
본인도 결백이나 자동차 결함 쪽을 알 수도 있지만은 제조사도 좋아요. 네. 제조사도 자기네 결백을 알 수가 있으니까 또 보험사들도 실제 이걸 탑재하게 되면은 비용이 절감 되거든요. 그래서 일석십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국회에 나왔던 국토부 장관도 당장 내 차에도 나도 달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어서 그리고 크게 이거 부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업체들마다 제가 여러 군데다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신차 같은 데는 아예 블랙박스가 페달 채널 있죠. 네. 앞에 뒤에 3채널이면 발 3개 들어가면 되고 예. 2채널이면 앞하고 발 들어가면 돼요. 뒤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후방 카메라. 기존의 블랙박스를 교체하면은 비용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 기존의 블랙박스는 놔두고 페달 채널만 완 채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예. 가격이 저렴합니다. 예. 그거 그냥 끼시면 돼요. 추가로도. 예. 그러니까 추가로 끼셔도 되고 바꾸셔도 되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불안하다. 요새 워낙 급발진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페달 블랙박스라는 게 사고가 난 다음에 원인 규명에 필요한 거지 뭐 급발진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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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교수님 얘기해 주신 거 다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 생각해 보면 급발진 예방 수단은 확실한 건 딱 하나 같아요. 자동 변속기 안 쓰고 수동 변속기 차량 쓰는 거. 그게 100% 확보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수동 변속기 장착 차량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승용차의 경우. 예, 승용차의 경우에 거의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아예 없고요. 유럽은 2대 중에 한 대가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자동을 옵션으로 태기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기본이 자동이고 수동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있는데 예방 차원은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 잘 하시고요. 네. 워밍 같은 거 차가 RPM도 그렇고 처음에 시동 커서 겨울 같은데 한 2,000 RPM, 1,500, 2,000 정도 올라가는데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고 또 제작사에도 제가 의뢰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해외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 두세 군데가 셧다운 프로그램을 강화를 시키고 셧다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킬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는데 네. 차가 이상 동작하면은 소프트웨어로 전체를 차의 시스템을 다운시켜 버리는 거, 예. 죽여버리는 거죠. 예. 이 프로그램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급발진 같은 게 생기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죽이는 거죠 차를. 아, 죽이기 때문에 페달 같은 게 작동 안 하는 거 근데 아닙니까? 아예 전원부터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엔진 같이 가동이 안 되게. 그럼 브레이크도 안 밟히잖아요. 근데 차가 일단 가속이 안 되니까.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작사들마다 국내에도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라고 그래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안 생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 급발진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거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에 사고 이후에 페달 채널 같은 걸 통해서 나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분야인데 그리고 이제 법적인 부분들을 좀 바꿔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거. 지금 현재로서는 PL법 제조물 책임법에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니까 별로 도움되는 게 없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개정의 가능성은 쉽지 않습니다. 자,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경우에 페달 오인 사고가 많다는데요. 예. 맞습니다. 자기는 저 브레이크 밟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경우. 근데 그게 전기차의 경우가 좀 많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우리가 제로백이라고 해서 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을 제로백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로백이 짧다라는 얘기는 고성능차라는 뜻입니다. 옛날 가속이 스포츠카 있죠. 빨리 된다. 근데 이 전기차는 태생적으로 제로백이 빨라요. 네. 같은 동급이라 해도 내연기관차는 변속 교통에서 바퀴가 전달되는데 아무리 속도 빨라도 보통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예. 10초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예. 근데 같은 동급에서 전기차는 한 7초, 8초 이렇게 짧아요. 예. 그러니까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으면 튕겨나갈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회생 제동이라고 그래서 감속 효과가 생겨요. 네. 그래서 완페달로 운전하시는 분들 많아요. 전기차 가지고. 예.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안 쓰고요. 가속 페달만 밟았다 놨다 밟았다 놨다 하신 거에 발을 떼면 감속 기능이 생기니까요. 근데 그게 브레이크 습관화되면 밟지 않아도 맞습니다. 예. 근데 습관화되면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브레이크 잘못하면. 안 밟는 습관이 생기는군요. 맞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에 이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발을 페달 하나만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전기차의 극가속 능력 또
거기다가 이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까지 겹치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5, 6초 만에 짧게 끝나는 사건의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와서 급발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10명 중에 9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연구회 같은 경우에도 급발진 연구에서 급발진의 여부를 해석을 안 합니다. 아예. 예. 예, 본인이 증명할 방법도 없고 또 문제점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서 밟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 굉장히 화제가 된 주된 그 급발진 주장 사고들 네. 공교롭게도 그 운전자 나이가 대개 60대 이상, 네. 60, 70대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최근에 또 문제가 돼 있는 그 고령층 운전 문제 네네. 이거하고 결합시켜 가지고 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급발진 사고 그 신고자 연령이 50대 이하가 훨씬 많더라고요. 훨씬 많습니다. 56%.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고령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새 이제 서울시청 앞에 사고가 생기면서 두 가지 갈래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서 하나는 급발진 문제에 대한 거 또 한 가지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거. 근데 고령운전자에 대한 것들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통사고 줄어들고 사망자도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2,600명, 700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매년 20% 고령운전자 사고는 늘어나고 있어요.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급발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연세 든 분들이 이런 부분들 많이 주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근데 그게 꼭 고령운전자에 대한 문제점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반 이상이 이 고령운전자 미만이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전 연령대에 걸쳐서 항상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자동차 급발진 문제구나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 차에 이런 이상 신호가 보이면 급발진을 가능성을 의심해라 하는 증상 네. 알려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급발진이 생길 때 차에서 굉음이 생겨요. 굉음. 예, 굉음이 처음 듣는 그냥 굉장히 큰 굉음이 들리고 그다음에 차가 물론 급가속이 되죠. 그 순간에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되면서 말을 안 들어요. 밟아도 네. 딱딱하고 브레이크가 전혀 말을 안 듣습니다. 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꼭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미연소 가스 연소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냄새. 불안전 요소가 돼서 뒤에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그런 현상들이 두세 가지가 겹치는 현상이 이제 급발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조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뭐 어떤 크게 뭐 부각되는 것들은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RPM 굉음이 잘 안 떨어지 소리가 앵 하는데 안 떨어진다든지 예.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급발진의 상태가 정지 상태에서 튕겨나가는 급발진부터 예. 또 예전에 많았던 것이 세차장에 세차하고 나와서 출발하는 순간 튕겨나가는 예. 급발진이 많았어요. 아, 근데 요새는 또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급발진이 생기는 예. 경우도 있고 또 장애물하고 부닥쳤는데 급발진이 생기는 경우도 네. 있고 워낙 사례가 많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교통 만물 박사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516님 질문입니다. 교수님, 2년 된 국산 RV 차량인데요. 고속 주행하다가 도심 주행 진입한 뒤에 신호등에 브레이크 밟고 있을 때 차가 미세하게 앞으로 나가려는 증상이 느껴집니다. 이게 당연한 걸까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질문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앞에 내용 고속도로 달리다가 도심지 들어와서 좀 차가 밀리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일반 뭐 지금 자동차는 100% 자동 신호등에 변속기 걸려서 때문에 브레이크 밟고 서 있는데 네네. 자꾸 차가 앞으로 나가려고 그런다? 혼자 나가지는 않죠.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이제 이거는 있을까요? 뭐냐면은 네. 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은 차가 동력이 전달되고 완전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자동 변속기는 무조건 차가 앞으로 나갑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렇죠. 운전하실 때 보면은 가다스다 반복할 때 브레이크를 밟았다 놓으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밟는 힘, 이 브레이크의 힘만큼만 가해주게 되면은 차가 정지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질문 자체가 이제 그게 밀린다는 건지 아니면은 브레이크가 밀릴 수는 있어요. 예. 밀릴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고요. 예. 근데 지금 같이 도심지에 들어와서 가다스다 반복할 때 약간씩 밀린 느낌이 있다는 건지 예. 또는 이 원리적으로 이게 원래 밀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예. 없어요. 근데 평상시 운전 습관이하고 지금 차 상태가 옛날하고 틀리다 그러면 분명히 차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차 운전하다가 옛날보다 제동을 같은 힘으로 제동을 하는데 차가 밀립니다라는 거. 그리고 제동거리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앞뒤차의 간격 충분히 뛰지 않으면 추돌할 것 같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동 성능이 떨어진 거예요. 브레이크 패드 갈아 본다거나. 그렇죠. 패드, 뭐. 라이닝, 캘리퍼 이런 해당되는 마찰되는 부품이 있죠. 네. 이 부품이 수명이 다 된 거나 이게 마모가 다 되게 되면 쇠가 노출되게 되면 깎아먹거든요. 네. 부품이 더 들어가고 오고 성능도 차가 밀려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약간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밀리는 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9832님. 저희 집 자동차는 30년 된 차인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차가 앞으로 밀리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년 됐으면 밀리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밀린다는 건 이분이 밀린다는 건 브레이크 밟았는데 예, 그렇죠. 제동거리가 예전에 길다.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 비해서 제동거리가 길어졌습니다. 네. 라는 뜻도 있는 거고. 예. 또 예전에 차는 그랬어요. 좀 차가요. 고속도로에서 쫙 깔아앉고 달리기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차가 도심지에서 갈 때는 차가 밀린 느낌이 듭니다라는 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고성능에서 차가 가라앉아 갈 때는 차가 굉장히 무거워서 네. 달리기 성능이 좋은데 이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졌을 때 차가 밀렸어요. 옛날에 그 불만이 있었어요. 네. 옛날 차가요. 예. 그런 세단들이 있었습니다. 네. 야, 달리기 좋은데 차가 다른 동급 차에 비해서 제동거리가 좀 길어. 예. 그래서 그 제작사들이 이제 그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한두 명의 목소리가 아니다 보니까 브레이크 성능을 강화를 시켜서 훨씬 그리고 더 차량이 옛날보다 좀 가벼워졌잖아요. 가벼워지고요. 예. 또 예전보다 차가 뭐 재료나 이런 것도 그렇고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300에서 500kg나 무겁습니다. 배터리 때문에요. 네. 그 대신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청취자분 질문 같은 게 30년 정도다 그러면은 야 진짜 잘 쓰셨습니다. 예. 잘 쓰셨고 또 약간 밀리는데 그만큼 정비나 관리를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제동거리가 틀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7673님 질문입니다. 2013년식 디젤 소유 중입니다. 평상시 DPF 작동 시 550도에서 650도 정도 나오는데 DPF 클리닝 케미컬 주입한 뒤에 온도가 700도가 넘어갑니다. 혹시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닌지 필터가 고온에 녹아서 파손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정상인 건가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DPF가 이제 매연 저감 장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디젤 엔진 같은 경우 탄소 알갱이 있죠. 예. 이 알갱이를 모아서 태워주는 효과예요. 네. 태워줄 때 온도가 낮으면은 못 태워줍니다. 그러니까 네. 디젤 제가 가다쓰다 반복하면 DPF 온도가 500, 600도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550, 650 이상 돼야지 태워준다라는 건데 케미컬 쓰다 보면 온도가 약간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상태를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지금 700도 정도 올라가는 거 가지고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운행을 하시면서 예전 평상시보다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왜냐 케미컬 처음에 썼을 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하니까 네. 예, 그런 흐름 같은 것들을 면밀히 보시면 되는데 아마 그 정도 온도 차이 가지고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96님 질문입니다. 왜 승용차만 급발진이 생기나요? 오토 차량이라면 모든 차량에 발생해야 되잖아요. 궁금합니다. 이거는 차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승용하고 상용 있잖아요. 예. 상용하면 버스나 트럭, 전설기기 같은 거 예. 무거운 걸 얘기를 하는데 차 출력 대부분 다 디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보통 급발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연구해서 발표 안 한 자료들도 많은데 예. 실제로 급발진 생긴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가솔린 엔진과 자동 변속기예요. 예. 그 조건이 이 전체 한 80% 차지해요. 가솔린 엔진이면서 자동 변속기를 쓰는 경우 거기는 가솔린 엔진은 LPG 엔진도 포함을 합니다. 예. LPG 차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왜 같은 4천 불꽃 점화 방식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전자제어 디젤 엔진이에요. 디젤 엔진.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상용 예. 전자제어 디젤 엔진이 많거든요. 생기긴 생기지만 차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예. 급발진 생겨도 튕겨나가지가 않습니다. 예. 차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설사 급발진 현상이 생긴다 하더라도 차가 급가속되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전혀 안 생기기보다도 차의 특성상 생겨도 일반 차와 같은 튕겨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자, 교통 상황 좀 보니까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동호대교 가기 전에 사고 처리 중입니다. 2차로 3차로 두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영동대교부터 밀려 있네요. 자, 앞에서는 급발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엔 침수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장마 폭우 때문에 지난주에만 손해보험 업계에 접수된 침수 차량이 2,000대 육박하고 있고요. 어제 내린 비 때문에 남부 지역의 차량 침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김 교수님, 네. 그 중고차 사러 가면은요 침수된 차 가끔 이렇게 있습니다. 좀 개비해갖고 좀 네. 내놓은 것들 있잖아요. 요거 이런 거 어떻게 하면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여러 단계 거쳐서 침수가 시장에 안 나오도록 정부가 조치를 하고 있지만은 완벽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매년 이 장마철 그다음에 태풍 오게 되면은 연간 발생하는 침수차가 한 5천 대에서 많을 때 2만 대까지 있었어요. 어휴, 연간 네. 엄청납니다. 네. 근데 침수의 정도도 이제 3단계로 나눠요. 이제 운전석에 앉았을 때 발목까지 올라오는 거, 예. 허리까지 올라오는 거, 완전히 덮은 거. 네. 이런 차종이 틀린데 완전히 덮은 거는 폐차시켜야 되고요. 예. 허리 미칠 때는 상황에 따라서는 부활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자, 침수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침수가 일부 됐었기 때문에 30% DC합니다라고 파는 사람 없잖아요. 침수되지 않은 척 아무 얘기 안 하고 그게 문제인 팔죠. 거예요. 그게 이제 속이는 거고요. 예. 침수된 걸 알리고 가격을 낮게 판매를 하면은 사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문제는 침수차가 외부에서 충돌했거나 해서 흔적이 남질 않기 때문에 네. 물만 빼고 흔들어와서 말려가지고 파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 문제는 이런 차를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고속도로나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때 시동이 꺼진다든지 예. 그다음에 전원이 다 나간다든지 예. 굉장히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의 자동차는 기계 부품이 아니라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기전자 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차를 판매를 할 때 정부가 그래서 완전 폐차시켜야 되는 것은 폐차장에서 기계를 눌러서 누른 걸 확인하는 확인증까지도 하게끔 만들었어요. 네. 문제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 된 차가 자차 있죠. 자차 보험이 가입이 안 된 게 30%예요. 10대 중에 7대는 걸르는데 10대 중에 3대는 내 차가 침수돼 있으면 내가 가입이 안 돼 있잖아요. 자차 보험에 네. 가입이 안 돼 있으면은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정비해서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거죠. 예. 그래서 10대 중에 3대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10대 중에 3대를 걸러줘야 되는데 카이스토리 보험 사고 이력 정보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걸러주지만은 최후에 그래도 중고차장에 나오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중고차장에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본인이 중고차를 많이 끌어봤거나 그러면은 보는 눈도 있고 노하우도 생기거든요. 예. 근데 내가 초보다 그러면은 자동차 좀 잘 아는 분하고 같이 대동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차를 직접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체크해 봐야 되나요? 차를 침수된 차는 흔적이 꼭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오래 지나면 그게 또 없어지거든요. 예. 근데 보통 침수돼서 얼마 이후부터 나면 3개월 정도 2, 3개월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사이에 정비하고 무장을 하고 나오는 거죠. 네. 무장을 하고 나오더라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시가잭 같은 거 아직 시가잭 있는 차들 있죠. 예. 그게 요새는 없어졌는데 담배 피는 시가잭이 없잖아요. 예. 요새는 이제. 근데 시가잭이 있는 경우는 다 시가잭 뽑아보고 밑에 흙이 묻어 있거나 왜 침수차는요 흙탕물이기 때문에 아. 층이 나눠져 있어요. 네. 마르면은 흙이 묻어 있잖아요. 예. 가루가 쫙 이 먼지가 쌓인 듯이 층이 쫙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런 층을 찾는데 어디에 남아 있느냐? 안전띠를 끝까지 쫙 당기면은 끝 부분에 층이 생겨요. 안전벨트 안에 끝에. 예. 그래서 안전띠를 또 바꿔. 그걸 알고 얘네들이요. 예, 예. 또 바꿔요. 또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고무 패킹 있죠. 유리 고무 패킹. 아. 그거를 빼냅니다. 이 속을 빼내면 속에 흙 같은 게 묻어 있어요. 그럼 침수됐던 거예요. 그 속에 창문. 물이 안 예, 들어오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매트 밑에 또 트렁크 밑바닥 예. 이런 데 있죠. 예. 또 힌지 연결되는 부위 있죠. 이런데 지푸라기나 이런 게 끼어서 흙하고 말라붙어 있는 데 있어요. 예. 완전히 청소를 못 하거든요. 예. 트렁크 밑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또 심지어는 뒤에 램프 컴프레셔 램프 있죠. 네. 램프 뚜껑 열어서 안도 봐도 물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지를 못해요. 예. 그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거 침수된 거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 이력 조회는 가능한가요? 사고 이력 조회도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가 일명 보험 사고 이력 정보, 우리가 이제 영어로 카이스토리라 그래요. 네. 근데 이 카이스토리가 느슨한 그물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차를 구입할 때 번호 집어넣으면은 차 한 대당 한 2, 3천 원 정도 비용 내면은 그 차가 보험 처리됐는지 이력이 쫙 나와요. 예. 근데 보험 처리 안 하면 안 나옵니다. 그리고 2, 3개월 모아서 한꺼번에 보험 개발해서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보험 처리된 것도 입력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인 그물망이지만은 느슨한 그물망이다. 완벽하게 걸러주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400만 원 썼다. 그럼 400만 원 어디 쓴 거를 명확하게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자, 중고차 살 때 네.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한 특약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거는 그거는 뭐냐면은 예. 이제 판매사들이 예. 특약 사항을 넣어서 예. 중고차를 거래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좀 더 이 소비자를 위해서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뭐 거예요. 환불해 준다 뭐 이런 예, 약속하는 환불 거죠? 사항을 밑에 이제 이 중고차를 구입하시게 되면은 꼭 사셔야 되는 게요. 중고차 거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업자 거래는 단지에 있는 중고차 업체를 통해서 직접 사는 거예요. 업체 소속의 차를 사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우리가 B2C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걸 비즈니스 투 예. 컨슈머. 예. 맞습니다. 그게 사업자 거래예요. 네. 사업자 거래를 사셔야 돼요. 당사자 거래는 뭐냐면 개인 대 개인 거래입니다.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개인은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해결하는 거지 정부가 개입을 못 해요. 그렇죠. 사업자 거래를 사셔야지만 나중에 사고의 책임을 묻을 수 그렇죠. 있고.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라는 품질 보증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한 달 2,000km 보증을 해주는데 기껏 한 달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한 달 2,000km면은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90%가 한 달 이내에 다 문제가 생겨요. 예. 문제가 생기는 차는 한 달 이내입니다. 네. 그래서 한 달 2,000km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에서 보증한 법정 품질 보증 프로그램이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니까 이거는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샀을 때만 보증을 해주는 건데 네. 그 특약상이 밑에다 적어요. 예. 문제가 생기면 딜러가 다 책임지겠다. 한 줄 더 써줘 그러면 써줍니다. 예, 더 써주고 예. 무조건 책임지겠다. 무슨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면 써주거든요. 네. 나중에 이게 침수 차량으로 밝혀진다거나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면 네. 전액 보상이라든지 네. 방법을 다 찾아주기 때문에 요새는 법적인 것도 굉장히 엄격해져서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장마철인데 말이죠. 네. 비 많이 오면 운전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운전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차 들고 뛰시면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는데 자 차를 어떻게 해서 운전해야 된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비가 시간당 50mm 정도면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때는 운전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예, 전방 주시가 안 됩니다. 와이퍼 아무리 빨라도요. 예. 그리고 빛이 저녁 때 남반사가 되기 때문에 예. 그때는 운행하지 마시고 그 비가 지나간 다음에 운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침수도로 있죠. 침수도로. 침수도로 물이 빨리 차오르면요. 되도록 앉으라는 게 좋고요.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열악합니다. 더 위험하죠. 예, 바닥에 배터리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물을 멀리하라. 전기차는 특히요. 네.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차만 하더라도 침수도로가 물이 잔잔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렁거리거나 이건 아닙니다. 잔잔한 기준으로 해서 밖에 한 3분의 2, 3분의 2 정도면 뭘 보시면 되냐. 내가 침수도로 진입을 하는데 앞에 차가 있어요. 예. 앞에 차에 뒤에 머플러에 물이 넘어가고 있다. 그럼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차는 시동 꺼진 겁니다. 앞차는. 네. 그리고 내가 맨 앞이다. 그러면 창문 열고 고개 내밀고요. 네. 내 차 앞바퀴를 내려다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3분의 2 정도면 후진하셔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 번 시동이 꺼지면은 한 번만 딱 더 해보세요. 네. 한 번 더 해서 시동이 걸리면 1,000원이라 생각해서 그냥 빨리 그냥 나오면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리면 계속 걸면 차가 엔진까지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수리가 계속 많이 들어. 출하하지 말고. 예. 예,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일단 진입 안 하시는 게 최고 좋고요. 네. 주차가 문제예요. 보통 그렇죠. 이제 도시에 하천변에 주차장 많죠. 그런 데는 피해야 되겠죠. 피해돼요. 무작정 한 두 달은요. 주차를 밑에다 하천변에 놓는 거는 금기입니다. 왜냐? 침수차의 상당수가 1시간 갔다 왔더니 내 차가 없어졌어요. 그런 차가 많습니다. 물에 둥둥 떠서 그렇죠. 내려갔어. 이미 없어진 거예요. 내 차가요. 네. 그러니까 이 돌아가면서 이미 완전 침수돼 폐차입니다. 완전히 예, 그거는. 예. 그래서 그거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저지대 주차. 맞습니다. 이게 천재지변도 보상받는 거 또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보상 못 받아요. 그렇겠죠. 선너풀 열어놨다든지 창문을 열어놨다든지 주차 금지 구역에 차가 들어가 있다든지 하면 그렇죠. 보상 전혀 못 받습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폭염이 반복되는 또 시간당 쏟아지는 국지성 폭우가 많은 경우에는 더더욱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이 비가 많이 올 때 지금 아마 오늘 방송한 때 좀 아까 뉴스 보니까 중부지방 오늘 새벽에 국지성 폭우 쏟아집니다. 예보돼 있어요. 예, 시간당 50mm 이상 될 텐데 특히 야간엔 남반사가 되기 때문에요. 운전하지 마셔야 돼요. 네. 전혀 보이지도 않고요. 너무 위험해서 동물적 감각으로 운전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되도록 운전을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그 운전하는 도중에 침수가 됐다. 네.
이건 뭐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말이죠. 막 차 안에 물이 차오른다. 막 차오른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어떻게 지붕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에 예. 어떻게 일단 올라? 차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차 안에 유리는 깨야 되겠죠. 유리 깨이지. 유리 깨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네. 이래서 머리 받침대 빼서 뒤에 날을 가지고 깨라 안 깨집니다. 그거 네, 유리 안 해보시면 깨지죠. 안 깨져요. 그거 말만 그런 거지 안 깨져요. 뭐 심지어는 뭐 여성 있으면 힐을 해서 힐 뒤를 듣고 안 깨집니다. 그거 네. 유리 깨는 망치 있어야 되고 따로. 유리 깨는 망치 하나 구입해서요. 네. 저는요 가족차 하나씩 다 있어요. 예. 제가 다 세팅을 해놓고 유리 깨는 운전석에 다 망치. 가르쳐 주고요. 비상용으로. 예, 비상용으로. 그거 일생 동안 있죠. 네. 버릴 것도 없고 네. 안 쓰면 좋은 거고 예. 한 번 쓰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생에 한 유리께서 번만 써도 맞습니다. 문이 열린다. 그럼 물어 올라왔다. 예. 못 넘어간다. 일단 피할 수 있는 데 어디예요? 네. 집으로 올라가서 119 연락해서 구해 주세요 뿐이 없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교통 정보 알려드릴게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으로 동호대교 가기 전 사고 처리 중입니다. 2차로하고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영동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내부 순환로는 성산 램프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동부 간선로는 의정부 방향으로 중랑교 가기 전 1차로에 고장차 서 있네요. 그래서 성수 분기점부터 많이 밀려 있습니다. 김필수 교수님, 네. 오늘도 또 급발진에 대해서 차량 침수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부탁드릴게요. 네.